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런 선거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누가 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요. 그래도 바이든이 승리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 리스크가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담당하시고 조달청장을 지내신 동국대 김상규 석좌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또 우리 경제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뭐 여러 차례 미국 선거 보셨고 또 기재부 오래 계셨으니까 면밀하게 보셨을 텐데 이런 선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진짜 치열하고 네. 접전인 건 전번에 이제 힐러리 때도 조금 그렇긴 했는데 네. 이번만큼 그렇게 치열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 결과 좀 나왔으니까요. 교수님 솔직히 누가 될 것 같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내기를 트럼프로 했는데 네. 아이고 진짜 밥을 사줘야 돼. 아니 보통 다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교수님은 트럼프가 될 것 같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보통 그 한 번 하고 떨어지는 사람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대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죠.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9분 응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늘 동국대 석좌 교수 김상규 교수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기재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예, 예산실에 주로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예산심의관하고 그 뒤에 이제 재정업무관리관 1급이거든요. 네. 하고 그 뒤에 조달청장 가고 감사원에서도 감사위원하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 직후에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죠. 예. 일이죠. 예. 그런데 뭐 크게 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이제 우리가 공약 이런 걸 보면 네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로 해결하는 것도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중국 때리기도 계속 그 바이든도 공약에서 그런 걸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우리 경제도 뭐 이때까지 온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어쨌든 그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중국 경제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문제는 그렇죠.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사실 수출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보호무역주의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 별로 달라질 게 없고 예.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예. 중국 때리기가 멈추지 않을 거라면 사실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텐데 기재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예. 제가 뭐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국내의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 시에 이미 마련된 시장 안정 조치 적시 시행하고 이거 사실 쌀로 밥 짓는 얘기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쵸? 지금 현재 오히려 뭐 미국의 주가 이런 게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원래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 문제는 어떻습니까? 환율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바이든이 되면 굉장히 경기 부양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양적 완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원래 되니까. 큰 정부를 좀 추진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우리가 그 환율이 강화될 가능성, 우리가 이제 우리 원화가 강세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1,150원 이래 되는데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이때까지도 많이 양적완화 많이 해왔는데 우리 환율이 크게 변동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뭐 양적 완화라든지 큰 정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의회의 사정이 민주당이 장악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하원을.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하고 싶어도
견제가 많이 되니까 잘 할 수 없었는데 이거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 되면 쉽게 의회하고 협력이 잘 되니까 네. 더 쉽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정 확대를.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지만 예. 정부에서 오랫동안 기재부에 일하신 분으로서 그래도 예.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니면 바이든이 되는 게 어느 쪽이 좀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냐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은 조금 굉장히 그 동맹국을 통해서 세련된 정책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편하죠, 사실은. 상식적인 정책을 하겠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는 좀 쉬운 면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련된다는 것이 더 치밀하고 전략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맹국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동맹국이 목소리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서기를 더 강요할 수도 있겠다. 아, 오히려 확실하게 하라라고. 예, 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트럼프는 네. 단독 플레이의 가능성이 지 혼자 많이 떠든. 스타 플레이. 예, 스타 플레이어. 트럼프가 들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네. 조금 스타 플레이적인 그런 성격에서 자기가 치고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같은 거 경우는? 점잖게 있고 오히려 밑에서 움직이길 바랄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 더 어렵겠네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 회의할 때도 예. 사실은 위에 리더가 얘기하기보다는 밑에 사람들이 다 험상궂은 얘기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하고서는 윗사람들은 계약하는 것만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딱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측면에서는 사실은 자기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높은 걸 줘가지고 아예 물밑 접촉이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아웃스포컨하죠. 아웃스포컨한데 속은 알수 아웃스포컨하고 있는데. 선문답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를 캐치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우리가 파악하면 됐는데 예. 바이든의 경우에는 또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엄중한 말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또 행정부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예. 우리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런. 이건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시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여러 미국 대통령들을 거쳤잖아요. 예. 부시 대통령. 저는 외교 분야의 건물 안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경험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레토릭이 뛰어나죠. 그렇죠. 레토릭이 뛰어났고 부시 대통령은 좀 아웃스포컨 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합니까? 그렇게 오히려 겉과 속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쉬운 측면이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든 후보라든지 일반적인 옛날 정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으로 복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밑 접촉 이런 걸 평소에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미국의 방향이 뭐냐. 그리고 또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노력을.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좀 결심하면. 독단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 견제 이런 게. 미국은 보통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런 게 당겼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면 당겼지만 후퇴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이 된다 해도. 왜냐하면 그게 미국 국민의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지금 코로나도 참 중국 때문에 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이미 인간사이나 동물의 세계나 1인자와 2인자는 항상 1인자는 2인자를 견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투길이 돼서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빨리 또 자기 목소리를 강화한 것 같아요. 2인자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오히려 너무 빨리 미국과의 전쟁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히려
왜냐하면 1대1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걸 벗어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군요. 또 이용과 우리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제조업국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걸 선언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갱의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너무 빨리 건드린 거죠. 좀 수면 아래에서. 너무 빨리 자기 속내를 비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그럼 그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든도 중국과의 견제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것이고. 멈추죠. 예. 네, 물론 이제 상식 안에서 점잖게 하겠지만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 중국 봉쇄 정책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에서 바이든이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그걸 전망해서 아까 교수님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건지 잘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바이든의 대중국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를 것으로 보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또 대책을 세우니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동맹국을 강화해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나중에는 그런 EPN이라든지 이런 거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TPP 이런 걸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해오던 TPP 이런 걸 다시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종용을 할 거고 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 물자라는 이런 걸 수출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화웨이 같이 요런 제재도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자기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설계, R&D 그리고 소비잖아요. 세일. 그런데 그렇죠. 이제 서비스인데 중간에 매니팩처링을 사실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매니팩처링을 좀 의존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죠. 베트남 이런 데 동맹국을 통해서. 그러면 동맹국을 강화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단편적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들면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의무가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거의 26%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홍콩을 통해서 수출한 거 하면 30% 조금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는데 우리도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쌍순환 정책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은 하지만은 점점 기술 경쟁력이 우리가 앞서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쟁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기술력이 없으면 중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존재할 수도 없는데 또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다 잘못하면 기술을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웨이 제재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삼성 이런 데는 좀 혜택을 좀 오히려 받지 받았죠.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 존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도 이 반화웨이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화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화웨이를 제재할 때 아무 근거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도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그걸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핵심 지지층과 선거 캠프 후원자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 적을 둔 기업인들이 많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제재 방식과 수위가 좀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지 않겠냐. 이런 예측은 그런 어떠세요?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뭐냐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은 바이든은 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아들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좁을 수 있다. 운신의 폭이 넓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WTO 역할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트럼프가 WTO 개혁을 명분으로 사실 분쟁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최근에 WTO에서 미국이 중국만 관세를 매긴 게 잘못됐다는 판결도 하고 했는데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미국이 WTO를 중국 위주로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물론 다자기구 중심으로는 가기는 갈 겁니다. 간다 하더라도 미국도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뭐 또 WTO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뭐 하든지 네. 이런 노력을 해가겠죠. 왜냐하면 TPP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든지.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교수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유명희 본부장 저희는 그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칠까요? 이제 그게 영향을 이제 지금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 EU가 그렇죠. 지금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면서 힘들어졌는데 네. 바이든은 동맹국을 조금 그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EU가 유럽이 굉장히 밀집한 동맹국이니까 그에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트럼프는 오히려 그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바이든은 만약 EU나 유럽이 지지하면 그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의 표를 또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트럼프의 이 미국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바이든도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겠죠. 바이든도 그 선거 공약상에 이제 미국 제조업을 갖다가 부활시킨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걸 네.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료나 이런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조달청장까지 하셨으니까 바이든도 조달청 관련돼서 공약을 했었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제품을 그 시장을 통해서 미국 조달 시장을 통해서 미국 제품을 많이 삼으로써 미국 제조업을 좀 살리자 이런 생각을 그 공작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걸 통해서 노동자나 이런 사람 일자리 창출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변화가 없다. 그게 좋은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전략을 짜기에는? 이제 점점 이제 미국이 직접 그런 데면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혼자는 제조업을 다 부활을 못 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지거든. 네. 그래서 결국 동맹국의 힘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도 뭐 미국 시장이 잘 하고 있지만은 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만약 중국이 제재를 받는다면 그 경쟁이 우리가 좀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렇겠죠. 좀 드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매력적이고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보다는 뭐 노동력도 굉장히 많고 예. 단가도 낮고 하다 예. 보니까 우리보다는 경쟁력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중국 시장에서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버게 되는데 그걸 노리고 그 쌍순환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의 고리를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지금 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방송에 단골 주제인데 예. 이번에도 판이 바뀌었지만 예.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이든이 어쨌건 지금 유력하니까 근데도 지금 미국에서 아까도 봤지만 불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써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예.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 내에 계속된다면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게 보통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보통 그 패배자가 그 성복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감동적이고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인데 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그 미국까지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이고 또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보면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저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또 그 방향도 이제 미국도 약화돼서 마음이 약화돼서 그렇겠죠. 뭐 그 점점 보호주의를 해결한다는 자체도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국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결국은 자합을 줘야 되고 자합을 줘야 되면 결국 보호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바이든 시대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세밀하게 정책을 짜고 어느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할까요? 그런 문제는 결국은 기술력인 것 같아요. 기술력.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잘하는 건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되더라도 우리 물건을 안 사면 안 되도록 만들면 가능할 텐데 그게 바로 반도체 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한 70%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살 수는 없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이런 제품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 독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이 반하웨이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우리한테는 5G 시장 쪽도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오죠. 주어지는 그런 거고. 측면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력만이 우리가 살 방법. 예, 기술력.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거고 우리가 기술력만 있다면 중국도 또 우리한테 손을 내밀 거고.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옵션이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 심의관을 담당하시고 조달청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동국대 김상규 석좌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